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73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파출부 할매라고 부릅니다. 마치 제 이름 대신 그 말이 제 인생을 정의하는 꼬리표인 것처럼 들립니다. 낡은 재킷과 무릎이 해져 실밥이 풀린 바지,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고무장갑은 제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남긴 훈장입니다. 저는 매일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창틀에 낀 먼지를 긁어냅니다. 묵은 때가 손끝에 달라붙는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빛만이 제 마음을 더럽히는 찌꺼기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제가 변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솔질을 하고 있으면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지나가다 힐끗 제 얼굴을 훑어봅니다. 곧 귓속말이 오갑니다. 쟤 자식들은 뭐 하는지 저러다 병 걸려 죽겠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망치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솔질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대놓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5층 병원 앞 복도를 쓸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유, 냄새나. 그 말은 마치 뺨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제 손에 쥔 빗자루가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울컥한 마음을 삼키느라 혀끝이 씁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제 냄새와 제 손때만으로 저를 평가합니다. 저는 그 시선 속에서 매일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마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건 이 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빗자루질을 하는 20층짜리 빌딩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은 저를 그저 시급 몇천 원 받는 늙은 청소부로만 봅니다. 1층 부동산 중개인 박 씨는 복도 청소를 하던 저를 힐끗 보더니 마치 동네 형편 모르는 노인에게 훈수 두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이 건물도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건물주가 팔면 큰 돈 벌 거라던데 청소 일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좀 편하게 사셔야죠. 그 말에 저는 대걸레를 짚은 채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속에서는 피식 웃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돈 없으니 이런 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게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그 순간 2층에 새 들어있는 피부과 원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값비싼 양복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물 떨어졌네. 바닥에 물 좀 안 흘리면 안 돼요? 환자들이 미끄러진다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말 끝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느냐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진짜 자식들이 버린 거 아냐?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는 건 눈보다도 귀라는 걸 저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빌딩, 내 월세가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래?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렀습니다. 대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바라는 가난하고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이 되어주듯이 박 씨는 이 장면을 보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일자리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요양원 같은 데서 침대 정리하고 밥 나르는 거. 거긴 그래도 따뜻하니까. 그 목소리에는 이 건물 청소도 이제 힘에 부치잖아라는 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얼굴을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히고 입술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니야, 박 사장. 나는 이 일이 좋아.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 묵힌 비밀의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제 전 재산이자 제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뼈마디가 갈라져 나가는 일을 해도 한 번도 허투루 번 돈이 없었습니다. 찢어진 주머니 속에서도 동전 몇 개를 빼서 저축했고 남편이 남겨준 조그만 땅을 팔아 이 자리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조차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가난을 증오하며 성공을 갈망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도 저는 여전히 낡은 옷을 걸치고 손때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파출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는 카페, 진료를 받는 병원, 그리고 이 건물 전체가 바로 그 창피한 엄마의 소유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비밀은 언젠가 그들 앞에 가장 묵직하게, 가장 통쾌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멸시와 조롱은 제게 오히려 더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낡은 옷에 땀 냄새를 풍기며 사는 모습을 보며 성공이라는 단어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제 아들 민호는 번쩍이는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딸 미숙은 잘나가는 변호사 남편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두 제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외면할수록 제 속 깊숙이 감춰둔 복수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계속 무시해라. 내 발밑에 깔린 대리석 바닥이 내 엄마의 돈으로 깔린 거라는 걸 모른 채로. 민호가 이 건물 8층의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실 때, 미숙이 5층 치과에서 아이의 교정을 상담할 때, 그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들이마시는 공기, 기대어 앉는 의자, 웃으며 건네는 장부 한 장까지 모두 제 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합니다. 바닥을 훑을 때마다 먼지가 모이고 그 먼지를 담은 쓰레받기를 비울 때마다 제 속에서는 묘한 희열이 피어오릅니다. 마치 먼지가 쌓이듯 그들 위에 제가 쌓아 올린 비밀이 두텁게, 무겁게 내려앉고 있는 듯합니다. 그 비밀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진실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날 그들의 눈빛이 공포와 후회로 뒤섞이는 모습을 저는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시신조차 온전치 않게 돌아왔을 때 저는 27의 나이에 두 아이를 안고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도 다 젖지 않은 채 저는 이미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린 민호와 미숙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맨몸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니, 맨몸이 아니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가면 하루 종일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뜨거운 국물에 데인 팔을 싸매지도 못한 채 일했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변기 안을 들여다볼 때면 제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시장 골목에서 야채를 깔고 앉아 발밑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도 모른 채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굳은 살은 단단한 흉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박혀도 그걸 빼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을 본 아이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호는 사춘기 시절 집에 친구를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인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 말 속에는 가난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저라는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진 말이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 나처럼 살기 싫지? 그럼 더 발버둥 쳐라.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이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아이들이 가난을 증오하며 성공을 갈망하며 제 가난을 짓밟고 올라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과 피 그리고 굳은 살로 만든 의지를 껴안고 자식들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훗날 이 10층 빌딩의 첫 기둥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 저는 아이들이 잠든 밤 작은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돈을 셌습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고된 하루를 버티고 남은 푼돈을 손가락이 까질 때까지 셌습니다. 거울 앞에선 굳어진 주름과 짙은 다크서클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 한 평이라도 지키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 땅을 팔아 인생 전부를 이 빌딩에 쏟아부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땀방울, 눈물, 그리고 피처럼 끈끈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빌딩의 숨결이자 저의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빌딩이 완성되던 날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보다 그들의 삶에 교훈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낡은 옷을 걸치고 때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파출부로 위장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그들 곁을 맴돌며 늘 가난한 엄마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랐고 그것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결국 남부럽지 않은 사업가가 되었고 딸 미숙은 화려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곧 저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외면할수록 그들의 성공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가슴 한켠에는 짙은 외로움과 씁쓸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합니다. 이 빌딩 바닥에 먼지를 쓸어 담으며 이 가짜 파출부의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저의 비밀은 곧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묵묵히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날 무시하고 깔봤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될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빌딩 복도를 쓸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 몸이 무겁게 떨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먼 곳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내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이는 이 빌딩 관리인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기에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내내 차가운 바람과 삐걱거리는 들것 소리만이 내 귀에 울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바로 내 두 자식, 민호와 미숙이었습니다.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답게 고급 양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랭하고 싸늘한 탐욕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선 나를 곁눈질하며 무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재산이 있을 리 없어. 병원비나 축낼 게 뻔한데. 그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조차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듯 그저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힘겹게 쌓아올린 빌딩, 그 모든 것을 그는 애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나의 병실을 찾아온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는 사실에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 맞는가? 그 순간 문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딸 미숙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약간의 슬픔과 뒤섞인 냉기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금세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 역시 내 고통보다는 자신의 미래만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비밀스러운 복수의 불씨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한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렇게 차가운 병실에서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숨겨둔 검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미숙은 민호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그녀가 내 간병인을 향해 던진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가난하셔서 말이죠. 혹시 병원비는 여기서 부담해 주실 수 없나요?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숙은 내 가난을 부끄러워했고 언제나 풍요롭고 화려한 삶만을 꿈꿨습니다. 내가 밤낮 없이 땀 흘려 쌓아 올린 이 빌딩, 이 삶의 터전은 그녀에게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내 곁에 있으면서도 마치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빌미로 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배신감과 냉소,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가난한 엄마가 아닌 무능한 짐짝이자 숨기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내 손끝에서 피어난 이 빌딩의 벽돌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과 고통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복수심이 다시금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계속 나를 무시하고 깔보아라. 너희들의 탐욕이 결국 너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버렸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곧 너희 모두에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때부터 내 안의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가면을 쓴 채 계속 빗자루질을 하며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한 진실을 들이밀 날을. 제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귀는 예리하게 모든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저를 두고 아들 민호와 딸 미숙은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이기적이었으며 마치 저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조여오는 밧줄 같았습니다. 병원비도 감당 안 되는데 이젠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래도 어머니가 뭘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말에 제 가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지만 눈앞에 닥친 그날의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변호사 한 명이 조용히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가 들어서자마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경계했습니다. 민호는 비웃음 섞인 냉소로 변호사에게 던졌습니다. 저 늙은이한테 무슨 유산이 있다고 오셨습니까? 푼돈이라도 받으려고 왔으면 헛수고예요. 그 말은 병실에 꽉 찬 긴장감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본 유언자 김순자 여사의 마지막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민호와 미숙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유언자 김순자는 자신이 소유한 이 빌딩의 모든 재산을 그 말에 민호의 눈이 커다랗게 휘둥그레졌습니다. 빌딩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는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본 유언자는 자신이 소유한 이 동네 10층짜리 상가 빌딩과 그에 딸린 모든 자산을 그 순간 병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300억이 넘는 빌딩의 주인이 바로 매일 낡은 옷을 입고 빗자루질을 하던 파출부 할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호는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곧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늙은이가. 그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녀가 바로 이 빌딩과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이라는 충격이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은 듯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는가. 내가 그동안 감춰온 비밀의 무게를, 너희들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내 진짜 힘을.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벌어질 복수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발견된 편지에는 내가 왜 그들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평생 가난한 척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 고이 접힌 낡은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제 젊은 시절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감추었던 내 속마음을 한자 한자 떨리는 손으로 담담히 적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호와 딸 미숙에게.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 그 순간 나는 너희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한다. 그 편지에는 내가 왜 파출부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이들을 위해 내 삶을 숨겨야 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이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난을 두려워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슬프면서도 행복했다. 내 삶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바친 것이었다. 그 글귀를 읽는 동안 민호의 눈에서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멸시하고 무시했던 가난한 엄마의 희생이 결국 자신의 성공의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듯 고통과 후회가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한편 딸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차마 숨길 수 없는 참담한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모른 척했던 순간들, 값비싼 옷을 사달라며 떼쓰던 어린 시절의 이기심, 그리고 엄마의 낡은 옷과 굳은 손을 피했던 기억들이 눈물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후회를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두 자식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무시했던 파출부 할매가 얼마나 처절한 사랑으로 그들을 키워냈는지, 가난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그 순간 병실안은 차갑던 공기 대신 진한 슬픔과 용서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벽이 무너졌고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마음이 전해졌구나. 비록 늦었지만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유언장과 편지에 담긴 진실을 마주한 자식들은 더 이상 그 탐욕에 사로잡힌 냉혹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상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무력하게 무릎 꿇은 민호와 미숙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내 낡고 주름진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내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무시했는데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희생이었다니.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미숙은 내 품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너무 후회돼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흐느낌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담하고 탐욕스러웠던 그 눈동자가 이제는 깊은 슬픔과 진정한 용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했던 죄,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죄,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참회의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힘없이 손을 들어 그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입술에서 겨우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그들의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은 듯 병실 안은 슬픔과 사랑의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출부로 살아온 내 지난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어머니 김순자의 진짜 사랑은 그 순간부터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내가 숨겨왔던 사랑이 마침내 자식들의 마음에 닿았고
그들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얻은 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내 모든 고난과 희생을 뛰어넘는 값진 선물임을. 그리고 그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출부 할머니 김순자는 죽었지만 어머니 김순자의 사랑은 영원히 그들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파출부 할머니라는 초라하고 비참한 이름으로 시작된 제 삶은 어머니 김순자라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제 유언에 따라 300억 원이 넘는 빌딩의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돌아갔지만 그들이 더 이상 탐욕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 마지막 남은 위안이자 삶의 진정한 결실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어머니가 남긴 유산 앞에서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과들은 어머니의 희생과 땀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깊은 후회와 반성 속에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빌딩을 매각하고 그 거액의 자금을 바탕으로 김순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가난과 절망 속에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성공이 아닌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변화와 희망이 빛났습니다. 딸 미숙 역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뼈저리게 돌아보았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을 깊이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가방과 값비싼 옷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힘겹게 일하던 이웃들의 집을 찾아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땀과 사랑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이 아닌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가치가 자식들의 삶을 온전히 채우고 그들의 삶은 한층 더 따뜻하고 빛나는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출부 할머니로 살아온 내 지난 날은 그렇게 끝났지만 내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그들에게 영원한 교훈과 빛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결까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리라 믿는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내 마음은 늘 그들 곁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진정한 영혼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마음 속에서 끝없이 빛나는 별처럼.